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김옥미 실장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자산 유동화 개론을 시작으로 주요 유동화 자산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오늘 저는 자산 유동화 개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자산 유동화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뒤이어 자산 유동화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 유동화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산 유동화는 특수 목적 기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읽으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유동화에는 자산 보유자, 유동화 기구, 투자자 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 자산을 최초에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을 말합니다. 유동화 기구인 SPC는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로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C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최종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산 보유자인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매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동화 자산은 자산 보유자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유동화에 사용되는 특정 자산을 말합니다. 유동화의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 자산을 SPC에 양도합니다. 그러면 SPC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양수받은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자본시장에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 증권 발행 대금으로 자산 보유자에게 양도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유동화 증권은 유동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상환이 이루어지고요. 결국 자산 유동화를 요약하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SPC를 도관체로 해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 자산을 기초로 자금 조달하는 건데 그냥 담보대출 받으면 되지 왜 굳이 SPC를 끼우고 자산을 양도하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는 유동화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산 유동화가 담보대출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유동화를 하겠지요. 유동화 특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산 유동화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 유동화의 가장 큰 특징은 파산 절연성입니다. 자산 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유동화와는 상관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담보대출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업에게 파산, 회생 절차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통합도산법에 따라 재산보전 처분이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관리 절차가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담보채권자의 경우에는 담보물건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담보물건 처분을 못하고 채권 상환도 받지 못합니다. 회생 절차를 예를 들자면 채권자는 담보 여부에 따라 회생 채권자와 회생 담보권자로 구분되는데요. 담보가 있는 회생 담보권자의 경우 회생 담보권자로 구성된 관계인 지폐를 기체하고 그 지폐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생 계획안을 가결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승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담보 처분 및 채권 상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담보가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겠지만 채권 만기에 적시에 상환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산 유동화의 경우 자산 보유자에게 신용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유동화 자산과 자산 보유자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유동화 자산은 SPC 소유이므로 자산 보유자의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SPC는 유동화 자산을 자유롭게 바로 매각하든지 유동화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 상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파산 절연성은 유동화의 두 번째 특징인 유동화 자산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상환한다는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산 보유자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유동화 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상환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동화 자산이 우량하다고 한다면 자산 보유자 신용도보다 더 높은 신용 등급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당연히 등급이 높으니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회수율이 높기 때문에 자산 보유자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한두 노치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자산 보유자와의 파산 절연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회수율은 높더라도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나칭업 수준은 제한적입니다. 그에 반면 유동화의 경우 자산 보유자가 투기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유동화 자산만 우량하다고 하면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로도 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신용보강 장치를 통해서 자산 보유자보다 높은 신용 등급으로 유동화 증권 발행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유동화는 자산 보유자나 투자자에 맞게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는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반해 유동화 자산은 매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등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면 뭐든지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보유자와 SPC가 수반되는 형태의 자산 유동화를 말씀드렸는데, 실무에서는 자산 보유자가 없는 유동화도 있고 유동화 자산을 양수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유동화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산 유동화는 매우 좁은 의미의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더 넓은 의미에서 구조화 금융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화 금융은 금융기법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는 구조화 금융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화 기법이 사용되었지만 자산 유동화가 아닌 형태의 파생결합증권이나 커버드 본드가 구조화 금융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유동화 참여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화 회사인 SPC는 서류로만 있는 회사라고 해서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SPC 업무를 수행해 줄 기관들이 필요하고요. 보통 유동화 증권 발행 및 자금 관리를 해줄 업무 수탁자가 있어야 하고 유동화 자산을 관리해 줄 자산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업무 수탁자나 자산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딜에 따라서는 자산 보유자가 자산관리자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유동화 구조 설계 및 유동화 증권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참가 기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 자산 실사 기관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신용평가사가 참여하게 되고 구조에 따라서는 신용공여, 유동성 공여 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유동화 정의 및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자산 유동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유동화는 설립 형태, 발행 목적, 유동화 자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SPC 설립 근거법에 따라 등록 유동화와 비등록 유동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등록 유동화는 자산 유동화법에 따라 SPC를 설립하여 유동화한 건이고, 비등록 유동화는 상법에 따라 SPC를 설립하고 유동화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발행 목적으로도 유동화 구분이 가능하고 자금 조달, 부고프, 차익거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화 자산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설립 형태에 따른 유동화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법에 따른 유동화는 금감원에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등록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등록 유동화에서는 SPC는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로 설립되거나 신탁회사가 SPC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의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는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 및 발행 소요 기간이 걸리는 편이고 자산 보유자 요건 및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상법에 따른 유동화는 등록 유동화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비등록 유동화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SPC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되고 등록 유동화와 달리 자산 보유자나 유동화 절차에 대한 제한 요건이나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 유동화에 비해 발행 업무 및 절차가 간소하고 구조 역시 유연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 유동화의 절차 및 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부분 상법상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 딜드만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 유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록 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특례 조항이 필요한 딜 2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 등 다른 법들과 자산유동화가 상충될 경우를 감안해서 여러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파산 저렴성과 관련한 특례 조항을 살펴보면 자산 양도와 관련해서 진정 양도와 채권 양도 대항 요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당권 취득에 대한 특례가 있긴 하나 저당권 취득은 주택담보대출 MBS 유동화에서 중요한 특례 조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MBS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산 보유자의 진정 양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진정 양도 추루세일로 인정받지 못하면 유동화 자산은 담보로 간주될 수 있고 양수도 자체가 부인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화 자산이 파산 절연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자산 유동화 법에서는 진정 양도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AND 조건으로 모두 충족하게 되면 자산유동화법상 진정양도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됩니다. 두 번째로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입니다. 채권은 지명채권과 무기명채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정해져 있는 채권으로 대출채권이나 매출채권이 대표적입니다. 무기명 채권은 채권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사채나 CD가 이에 해당됩니다. 유동화 자산이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SPC가 해당 무기명 채권을 양수해서 소유하고 있기만 하면 법적 소유권을 완벽하게 갖게 되니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동화 자산이 지명채권이라면 유동화 자산을 SPC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권 양도와 관련한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산 보유자와 SPC 간 자산 양수도 계약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양수도 계약의 이해관계자는 양수도 계약의 쌍방인 자산 보유자와 SPC만 있는 게 아니라 유동화 자산의 채무자 그리고 자산 보유자의 제3채권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은 양수도 계약을 채무자 및 양도인의 제3채권자 등에게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항요건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는 자산 유동화가 아니라 개인들도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 체결하고 이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일이지요.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 이유는 혹시나 집주인에게 신용사건이 발생하고 집주인의 다른 채무자가 전셋집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때 세입자인 나의 전세계약금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유동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동화 자산 양수도와 관련하여 다른 이해관계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SPC가 온전하게 유동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SPC는 유동화 자산의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렸고 갚아야 하는 상대방은 자산 보유자이기 때문에 자산 보유자로부터 어떤 통지도 없었다면 SPC에게 상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지요. 게다가 유동화 자산 채무자가 자산 보유자에게 미리 갚아버리게 되면 SPC 입장에서는 유동화 자산이 소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자산 보유자에게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자산 보유자의 다른 채무자들이 유동화 자산 양수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유동화 자산을 자산 보유자 재산으로 간주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보유자와의 파산 절연성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더욱이 자산 보유자가 동일한 유동화 자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SPC 입장에서는 다른 양도 계약상 양수인들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지명채권 양도와 관련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부로 양도 통지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이러한 대항 요건 절차에 대하여 특례 조항을 두어서 만약에 등록 유동화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갖춘 걸로 자동적으로 간주하고요. 채무자 대항 요건에 대해서는 양수인도 채무자로부터 양도 통지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있게 특례 조항을 주었고 추가적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 도달주의가 아니라 신문 공고로도 가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명채권 대항 요건 특례 조항은 유동화 자산 채무자가 몇몇 안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소액 다수 채무를 유동화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특례 조항입니다. 유동화 자산 채무자가 한두 명이라면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 또는 승낙 받으면 되겠지만 소액 다수 채무를 기초로 하는 유동화에는 양도 통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일단 엄청나고요. 통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자는 양수도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도 통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보유자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토론, 신용카드, 휴대폰 단말기 할부 대금 같은 소액 다수 채무를 기초로 하는 유동화는 등록 유동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소매채권 유동화에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등록 유동화를 통해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발행 시점에는 갖추지 않고 자산 보유자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등에 실시하는 것으로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등록 유동화와 비등록 유동화로 구분되는 유동화 구분에 대해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발행 목적에 따른 자산 유동화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유동화는 발행 목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이 될 수도 있고 부거품 목적으로 또는 차익 거래 목적으로도 발행이 됩니다. 동일한 자산으로 유동화하더라도 발행 목적에 따라서 자금 조달이 될 수도 있고 부거품 목적으로도 발행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오토론 유동화의 경우 부거품 목적으로 발행이 가능하지만 자금 조달 목적으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 목적에 따라 유동화 구조 및 유동화 증권 트렌칭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화 자산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한데요. 유동화 자산이 주택담보대출이라면 RMBS,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면 CMBS, 오토론 신용카드 같은 개인 소매 금융 자산인 경우에는 컨슈머 ABS라고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토론 유동화, 신용카드 유동화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외에도 NPL, CDO, PF론, 신세틱 CDO 등 자산별로 다양한 유동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유동화 자산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동화 자산별 구체적인 특징 및 유동화 구조에 대해서는 차후 예정된 자산별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